일단은 보스턴 유타 시작으로 14경기 정도 다뤄볼 텐데 오늘 NBA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막 아주 편한 날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승 같은 거 이어나가고 싶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쉬운 날은 아니에요. 보스턴 대 유타. 요즘에 유타 기세가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밑에도 적어놓은 것도 유타가 최근 6경기 동안 126.5득점에다가 평균 뭐 야투율도 높고 3점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일단은 득점이 굉장히 많다. 제가 왜 6경기로 잡았냐. 마카넨이나 클락슨 이런 친구들이 다 돌아온 이후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유타가 좀 잘 나갈 때 그 당시에는 좀 이제 마카넨도 건강했었고 콜린스나 뭐 캐슬러 이런 애들도 다 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벤치에서는 뭐 올리닉이라든지 막 악바지라든지 또 폰테키오 같이 요즘에 3점 감도 좋은 그러니까 유타가 지금 풀라인업이고 요즘에 득점 기세가 상당히 좋다. 일단은 그게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보스턴이 홈에서 강자이고 세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지금의 저런 유타한테 난 14.5%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요즘에 보스턴은 그 포르징기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포르징기스가 최근 9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나 야투율 3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블락 수치도 좋은 편이고 직전 경기 때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줬다. 그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직전 경기 그 오클라호마와의 일전 진짜 지금 NBA에서 가장 뭐 폼이 좋다고 할 만한 그런 팀들 간의 대결이었는데 포르징기스가 분전했지만 일단은 보스턴은 아쉽게 졌다. 하지만 보스턴이 어디 모자라서 진 게 아니라 그 경기는 저는 오클라호마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보스턴은 본인들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스턴이 딱히 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요즘의 유타 기세를 생각하면은 프랭 값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오바를 갔는데요. 이거는요. 만약에 유타가 프랭을 한다면은 저는 그건 유타가 이런 끈적끈적한 승부에서 아슬아슬하게 프랭하는 게 아닌 본인들이 할 득점을 전부 어느 정도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거를 베이스에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타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하고 프랭권에 걸친다면 이 경기는 오바로 흘러갈 거다. 그냥 단순히 그겁니다. 다음 인디애나 대 애틀랜타인데 기준점이 263.5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게 NBA 그러니까 올 시즌에 여러 번 말했어. 인디애나 대 미러키 경기 259.5 그 경기가 기준점으로 잡히면서 NBA 역대 최고 그 기준점을 갱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언더오버 기준점을 1991년에 덴버랑 골스였나? 그 이제 그 스테판 커리 아버지가 뛰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언더오버 기준점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이런 언더오버 관련 기록들이 다 갱신이 되고 있다. 인디애나를 중심으로 내일 기준점이 263.5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기준점일 거야. 근데 제가 요즘에 말씀드린 게 인디애나의 최근 8경기 제가 이거를 요즘 들어서 매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말씀드리면은 득점 부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득점력 4등 야투율 3등 3점 슛 4등 이런 식으로 여전히 공격력은 훌륭합니다. 근데 수비가 좋아졌다는 거죠. 수비가 뭐 득점이나 야투 이런 게 원래는 인디애나가 하위권이었습니다. 공격을 그러니까 많이 패면서도 본인들도 많이 얻어맞는 그런 그림이었다면은 뭐 이런 라인업 변경 이후로 인디애나 이런 수비력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특히나 지금 3점슛 수비를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눈에 띄더라. 인디애나 경기 의문의 언더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미러키와의 경기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조명했었고. 근데 일단은 내일은 애틀랜타다. 최근에 애틀랜타를 4경기를 잡았거든요. 왜 4경기를 잡았냐? 제일런 존슨이 복귀한 이후입니다. 이게 제일런 존슨이 돌아온 이후에 애틀랜타는 지금 평균 득점 123.5에다가 야투율이나 3점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상대팀한테도 124.8 정도로 많이 얻어맞고 있다. 근데 이게 애틀랜타가 최근에 이제 뭐 시카고라든지 이런 끈덕끈덕한 팀들 그리고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되게 잘 싸웠잖아요. 물론 오클이 백투백이긴 했지만은 그 경기를 보면서 와 역시 제일런 존슨이 스가를 수비를 하면서도 이런 공격면에서도 와 상당히 스킬셋도 갖추고 볼만한 친구구나. 그런 점들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일런 존슨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게 일단 눈에 들어왔었고 저는 일단 인디애나가 저번에 미러키를 상대를 했을 때도 언더가 날 수는 있다. 근데 이 애틀랜타는요. 올 시즌 양 팀의 맞대결도 그래요. 올 시즌 인디애나랑 애틀랜타 맞붙었을 때 그 309점이 난 적이 있었고요. 309점. 그때는 또 인디애나가 이제 애틀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정규 시간 안에서 연장도 아니고 정규 시간 안에 309점이 났던 경기가 있었고 작년에도 얘네가 맞붙었을 때 273점 막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263점 오면은 인디애나랑 애틀이라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일단은 인디애나 홈인데다가 애틀랜타도 물론 요즘에 뭐 오클도 잡고 기세가 좋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오클라호마가 백투백이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일단 인디애나의 승리 쪽으로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게 애틀랜타라면은 이런 인디애나 요즘 좋은 수비력 이거 약간 논외가 될 수가 있겠다.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은 공격 시도 숫자, 필드골 숫자, 시도 숫자 뭐 이런 것들로 저는 슛감이 막 아주 나쁜 날만 아니라면은 저는 오바 쪽으로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은 저는 아마 패스할 생각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클리블랜드 경기 패스할 거다라 얘기를 했는데 저기 밑에 적어놓은 거 똑같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하나만 더해진 건데 최근 5승 3패다 8경기 동안. 이게 그 모블리랑 갈란드가 결장하고 미첼은 뭐 결장하거나 아니면 돌아오거나 뭐 이런 뛰거나 막 약간 그랬던 라인업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기간 동안을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의 그 벤치 유닛, 세컨 유닛들이 많이 이렇게 기용이 됐었던 샘 메릴, 뭐 크포주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트리스탄 탐슨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뛰면서 클리블랜드가 일단 5할 승률 이상에다가 득점과 실점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더라. 특히나 3점 슛에 많이 좀 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승리 같은 거 챙겨가더라. 이런 분들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실속은 챙겨가고 있는 모습의 클글인데 반대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쿠즈마의 트레이드설도 나오고 있고 일단은 워싱턴은 팀이 일단 탱킹 팀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얘기할 건 없고요. 이 경기는 그냥 저는 클빌 마인의 오바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그냥 직전 경기랑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직전 경기 양 팀의 야투율 같은 것도 대충 그냥 훑어봤거든요. 훑어봤는데 뭐 조던풀 못 던졌고 아브디아도 못했었고 뭐 벤치도 빌라의 쿨리바리도 망했었고 그냥 워싱턴의 야투가 엄청 안 터졌다. 야투율이 41.6%밖에 안 되고 3점도 당연히 안 좋았었고요. 반대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야투율 53%에 3점 47% 이러면은 클리블랜드가 기본적으로 워싱턴한테 질 수가 없죠. 뭐 홈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는 너무 야투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내일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마헨의 오바 생각하고 있고 그냥 패스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이제 브루클린 대 오클라호마인데 얘네가 아마 얼마 전에 또 맞붙은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반전에는 하여튼 간에 브루클린이 그 59대 56으로 잘 비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쿼터인가 그때 이제 마헨 흐름으로 갔습니다. 모멘텀이 확실히 넘어갔었고 일단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최근에 브루클린 7경기 동안 되게 못하고 있다. 득점 부분, 실점 부분에서 순위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순위인 것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득점 면에서도 굉장히 부진한 편이고 야투율이나 뭐 3점슛 다 개판입니다. 실점 면에서도 되게 안 좋아요. 실점 수치 자체는 그렇게 얘네보다 더 많이 실점한 팀도 많지만은 그 상대팀의 야투율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브루클린의 지금 장점이 원래 본인들의 가진 장점이던 3점슛 이게 그래도 한 3위권 안에 들던 수치인데 지금 15등까지 떨어졌고 내일 뭐 갑자기 브루클린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오클라호마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또 오클라호마도 이제 좀 약간 아쉬웠던 점이라면은 그 조슈이 기디가 플레이메이킹 능력 좀 체격도 있는 편이고 오버사이즈 포인트 가드인데 뭐 시야 같은 게 되게 좋고 근데 다만 슛이 좀 모자란다는 거였는데 최근 11경기 동안 조슈이 기디가 점, 야투율, 3점 슛, 리바, 어시 2순서거든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금. 직전 경기 이제 좀 애틀랜타인데 그 백투백에서 좀 보스턴과의 일전을 치르고 나서 바로 백투백이라 약간 좀 체력적인 문제를 겪었다 이런 게 아쉽기는 한데 내일 경기는 오클라호마 저는 기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브루클린이 조금만 넣어준다면은 오클라호마 이런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오바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브루클린의 득점력이 너무 개판이긴 합니다. 4경기 동안 104점, 108점, 85점, 101점 이렇게 넣어가지고 브루클린의 득점력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해볼게요. 브루클린이 조금 넣어준다면은 가능할 것 같다.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뉴욕 이거는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필라델피아는 뭐 엔비드가 돌아와가지고 직전 경기도 시카고 좀 약간 본인들의 천전 느낌이다. 올 시즌에 필라델피아가 5할 승률 미만 팀한테 14승 2패였는데 그 2패를 모두 시카고한테 당했었다. 그래서 엔비드가 돌아온 필라델피아지만은 시카고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경기는 쉽게 갔었죠. 필라델피아가. 뭐 엔비드의 활약도 있었고 110대 97로 나름대로 싱겁게 끝났는데 내일은 뉴욕이라는 굉장한 동부에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납니다. 더구나 뉴욕은 지금 아누노비를 이렇게 영입하고 나서 팀의 색깔이 되게 단단하죠. 물론 그 뉴욕도 직전 경기에 똑같이 시카고를 상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카고가 뭐 요즘에야 득점이 일단 되게 안 터지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인데 그 시카고를 상대로 뉴욕은 116점을 집어넣고 100점으로 묶었다. 말 그대로 이 아누노비를 데려온 장점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 2경기 동안에 뉴욕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누노비를 데려오고 난 이후 바렛이나 퀴클리를 이제 보내고 난 이후의 뉴욕인데 평득 괜찮고 야투율이나 3점 괜찮고 상대팀의 수비를 뭐 3점을 좀 많이 허용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103점으로 묶고 있다는 점 이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19경기 무려 19경기 동안이나 이 랜들이 제가 왜 19경기로 잡았냐면 이 기간 동안 랜들이 뭐 한 번씩 야투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잖아. 랜들이 가끔씩 막 야투를 30%대도 종종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은 전부 다 야투를 40%는 넘겼다. 그 야투가 망했던 적이 한 번밖에 없어. 40.6%인가? 그때 말고는 다 이렇게
좋았었고 전반적으로 28.5점에다가 야투 54.6%, 3점은 생략할게요. 랜들은 3점은 별로 안 좋으니까. 9.2리바운드에 4.1어시. 랜들이 그냥 꾸준히 좋은 활약 해주고 있더라.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도 직전 시카고전에 그 멜튼이 결장을 하면서 이 닉너스 감독이 좋아하는 윙 농구, 우브레, 바툼, 해리스, 적은 대로 맥시에다가 윙 3명, 엠비드. 제가 윙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윙이 많은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고 운동 능력이 좋고 3점도 되고 수비도 돼요. 말 그대로 만능 자원이라는 거예요. 윙 자원은. 그래서 이 닉너스 감독이 윙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필라델피아 와서도 그런 농구를 펼치고 있고 실속 있게 하더라.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되게 어려운데 과연 이게 아누노비를 데려와서 환골 탈퇴한 뉴욕이냐, 엠비드가 돌아와서 공격력까지 장착한 필라델피아냐, 이 싸움인데요.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이건 뉴욕 쪽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 5.5 프레임에다가 언더 본다 이 소리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윙이 많은 건 좋단 말이야. 근데 뉴욕도 지금 라인업이 디빈첸주도 상당히 장신인데다가 아누노비도 동선 차단이라든지 3점 슛 수비도 그렇고 이 되게 영리한 수비를 하는 선수거든요. 하텐슈타인도 요즘 보면은 그때 고베어 상대로도 그렇고 이 리바운드 싸움이나 여러 가지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뉴욕 프레는 언더 보고 있는데 이건 엠비드가 얼마나 많은 자유투 삥뜯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좀 달린 것 같은데 저는 뉴 프레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많이. 그 다음에 뉴올 대 클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왜냐면은 딱 직전 경기랑 그 성격이 비슷해.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뉴올리언스도 그렇고 클파도 그렇고 이 서부에서 가장 저는 폼이 좋은 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파랑 오클, 물론 오클도 있지만은 뉴올 대 클파도 거의 그 다음 급으로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팀들인데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 뉴올리언스가 원래 클리퍼스 잡는 귀신이었습니다. 귀신. 올 시즌은 딱 한 번 붙었어요. 그때 106대 116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때는 이게 클리퍼스가 조금 그 흔들리는 기간이었거나 하든 뭐 조지 카와이 이 중에 뭐 결장이 있었거나 그런 경기였었고 최근에 맞대결은 뉴올이 8승 1패였다. 8승 1패. 이 중에 122대 114, 110대 130 다 작년 기록이에요. 이거는 전부. 대부분은 언더가 많이 났었다. 자, 아무튼 양 팀의 맞대결은 8승 1패로 뉴올이 압도적인 우세였고 뭐 상성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일단 뉴올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경기를 보면 지금 뉴올을 까내릴 수가 없어요. 일단 벤치도 지금 트머삼이 퀘셔너블 걸려있긴 한데 알바라도가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나지마 샤리라든지 그 레넨주라든지 아주 좋은 자원들이 되게 많아. 저는 뉴올리언스의 구성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비로도 뭔가 해줄 수 있는 다이슨 다니엘스라든지 딱 그냥 봤을 때 이 뉴올리언스의 라인업이 좋은 수비팀은 아니거든요. 허브 존스 말고는 사실 수비에 일가견인 선수가 별로 없어. 그거는 아쉽긴 한데 경기 보면은 이 맥컬럼이나 뭐 3점 일단 초반에 3점부터 초장부터 3점이 터지면은 일단은 막을 수가 없고 자이언이라는 좀 확실한 카드 자이언이 확실한 인사이드 카드도 있는 편이고 잉그램도 요즘에 야투율 상당히 좋죠. 일단은 뉴올리언스가 상당히 훌륭하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 클리퍼스가 뉴올한테 왜 약하냐. 일단은 자이언의 이런 그 뚠뚠뚠 하면서 들어오는 그 인사이드 돌파를 막을 만한 선수가 별로 없고요. 뭐 카와이나 조지나 좋은 수비수라지만은 자이언은 그것 뚫는데 선수야 선수. 그리고 잉그램도 조지나 카와이가 수비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에 속해요. 아무래도 길쭉하고 타점 높은 그런 듀란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잉그램을 막자 하니 뭐 발렌시나스도 신경 써야 되고 맥컬럼에서 파생되는 이런 공격도 신경 써야 되고 상당히 뉴올리언스의 공격 동선이 좀 까다로워. 잘 풀리는 뉴올은 진짜 막기 힘든 팀이다. 근데 지금의 클리퍼스도 마찬가지로 뭐 말할 거 없죠. 하든이 이제 핸들러 역할 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 카와이가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알던 한창 좋던 클리퍼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원래 밑그림을 어제 배당 나오기 전에 밑그림을 뉴올리언스가 이거 프렌이면 무조건 뉴올리언스 프렌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좀 언더그림 생각해야겠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229.5면은 나는 언더는 괜찮은 것 같아. 요즘에 뉴올리언스가 물론 그 레이커스랑 할 때도 그렇고 야, 같이 뛰자 하면은 같이 뛰는 팀이에요. 좀 오바도 날 수 있는 팀이긴 한데, 일단은 클리퍼스도 그 하든을 위시로 해가지고 좀 지공을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뉴올리언스도 그리고 좀 그런 팀이랑은요, 왜냐면 클리퍼스가 일단 빠른 팀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 서부력 나오고 이럴 때는 좀 빨리빨리 달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격은 클리퍼스가 좀 천천히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하프코트 오펜스를 선호하는 팀이야. 그래서 트랜지션 팀이 아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비슷한 그림으로 간다면 저는 언더가 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클리퍼스가 프렌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지금의 클파 제가 여태 뉴올리언스 칭찬을 되게 길게 했지만은 근데 나는 클파가 프렌이면 클파를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역대 맞대결상으로 뉴올리언스가 클파를 잘 잡아먹고 뭐 상성적인 면이 있네만 했지만은 근데 그거는 일단 하든이 본 모습을 찾기 전이거나 하든이 없을 때 얘기거든.
지금 하든이랑 카와 이렇게 그 트리플 스렛 유형, 트리플 스렛이 뭐냐면은 이 친구가 공을 잡았을 때 막 코너가 아니라면은 공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슈팅, 드리블, 패스 이렇게 세 개의 선택지를 모두 가진 선수들을 트리플 스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든, 카와이, 조지 얘네 셋 다 이 부분에서 참 능한 선수다. 이게 어지간한 수비로는 참 맞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일 막 특별히 클리퍼스가 대단한 이런 야초 난조가 아니라면은 저는 어지간해서는 클리퍼스가 프렌 달려있다? 클리퍼스 프렌 쪽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시카고 대 샬럿은 조금 쉽다고 봐야겠죠? 제가 여기 길게 밑에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데이터에 의존을 좀 하겠다. 최근 7경기, 시카고의 최근 7경기, 그리고 샬럿의 최근 12경기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어쨌든 시카고의 최근 7경기, 득점 부문 아주 꼴찌죠. 득점, 야투율 3점, 다 그냥 개판입니다. 30등, 27등, 30등이고, 근데 수비력 부분, 상대를 득점을 세 번째로 잘 막았고, 야투율도 7번째로 잘 막았고, 3점슛 차단도 5번째로 잘했다. 한마디로 시카고는 되게 짠물 농구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반대로 샬럿은 어땠냐? 샬럿은 득점 꼴찌, 야투율 3점, 26등, 26등, 5등 수준이었다. 뒤에서 5등 수준이었다. 반대로 좀 실점은 어땠냐? 상대팀한테 119.3점을 내줬는데 야투율이나 3점 모두 리그에서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이 내줬다. 이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시카고는 짠물 농구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샬럿은 그냥 농구를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카고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그리고 223.5 정도면은 저는 낮은 기준점이지만은 이거는 시카고가 과연 득점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이거긴 해요. 샬럿이 이렇게 뭐 야투 허용률 같은 게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시카고가 과연 득점을 얼마나 하느냐인데, 저는 요새 시카고의 야투 감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일단 언더를 볼 법도 하다. 서로 간에 막 개판 농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내일 NBA 올 시즌 가장 적은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거든요. 다만 이제 좀 변수라면은 내일 시카고는 부세비치가 돌아온다든지 잭 라빈이 이제 뛸 수도 있다. 이러면은 좀 변수가 많이 나와요. 내일 아침에 기준점 변화라든지 뭐 선수 출결 여부 이런 걸 봐야겠지만은 일단 지금 밑그림 자체는 시카 마연의 언더를 그리고 있는데, 이거 잭 라빈이 돌아온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밑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다. 내일은 시카고와 라인업 변동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일단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휴스턴 대 미네소타. 와,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상당한 수비팀 간의 대결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밑에 적어놓은 얘네들은 뭐냐, 최근에 미네소타가 제가 여러 차례 미네소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 콜리는 뭐 이제 딱 늘다리에다가 별로 할 얘기도 없어. 콜리한테 바라는 거는 미네소타 팬들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에이스 역할 해줘야 되는 앤트맨이 아니 맨날 요새는 돌파에만 집중을 하고 그 미드레인지를 많이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앤트맨의 선택지가 3점 아니면은 돌파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야. 좀 어시스트 같은 돌파 이후에 뭐 빅맨을 활용한 그런 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택지가 야 앤트맨 이 새끼 또 돌파하겠다 아니면 3점 쏘겠다 이게 두 개밖에 없다 보니 좀 수비하기가 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턴오버가 많이 유발돼요. 그지 같은 돌파하다가 막 이렇게 뭐 뺏기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타운스도 제가 뭐 맨날 뭐 7푸대 슈터다, 타운스가 터지면 아무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에 3점 슈팅 감도 별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운스가 아주 막 훌륭한 막 빠르지도 않고 막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하는 플레이도 잘 못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돌파가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슈팅 감이야 진짜 대단. 슈팅 감 잡힌 타운스는 아무도 못 막지만은 돌파는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앤트맨이랑 타운스가 지금 사실상 미네소타의 1, 2옵션인데 1, 2옵션들이 둘 다 걔 지랄을 많이 한다더라. 약간 그런 게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고베어도 최근 12경기 정도 뽑아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베어가 12경기 동안 득점, 리바, 블락 이런 면에서 물론 수치로만 고베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단순히 얘 경기력이 좀 평이한 수준이더라. 예. 좀 뭐 클러치에서 리바운드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런 건 확실히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고베어의 높은 신장, 블락 같은 이런 거를 상대팀이 경기하는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 미네소타의 경기력도 그렇고 고베어의 색깔도 그렇고 약간 좀 무색무취라는 색깔이 살짝 들어요. 제가 미네소타 이런 그 수비 농구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미네소타 경기도 좀 종종 들여다봤는데, 미네소타 이 새끼들 특히나 1쿼터 때는 조금 잘하고 2, 3쿼터 들어가지고 그냥 확 지고 들어가는 경기가 되게 많아. 그게 아쉽더라고. 그런 건 좀 NAW라든지 나즈 리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약간 역할을 못 해주는, 사실 근데 그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NAW는 조금 부진한 편이고 나즈 리드는 할 만큼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네소타가 이 좋은 모멘텀을 쭉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나오더라. 일단 그런 거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인데,
저는 이거 만약에 간다면은 핸디로는 안 가고 그냥 미네소타 일반승 정도만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클러치 상황으로 가면 미네소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반대로 휴스턴은 최근에 딜런 브룩스 이탈 이후에는 제가 거의 대부분의 경기가 오바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직전 그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는 112대 101로 언더 게임이 났는데, 그 경기는 휴스턴이 야투 시도가 너무 적었어요. 휴스턴이 그날 야투 시도를 76개밖에 안 했거든요. 3점 39개, 2점슛 37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나 소심하게 임하면은 당연히 득점이 안 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전에 보면은 휴스턴이 그래도 야투 시도 막 56개 하거나 대부분 다 50개는 넘기고 3점슛도 한 39개면 그 비슷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스턴이 뭐 물론 미네소타 수비가 좋고 뭐 그런 건 맞는데, 딜런 브룩스가 없는 이후로는 그 뭐야 되게 빨리빨리 하는 편이고. 예 형님 제 표는요 이미 만들어 놨고 다 브리핑 딱 마치고선 하려고 했어요. 예, 브리핑 마치고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보내드릴 거고, 변경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브룩스가 빠진 기간 동안에 휴스턴이 굉장히 오바 게임이 많았다. 최근 5경기 정도 들여다보면요, 브룩스가 빠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휴스턴이 평균 121득점에다가 실점은 119점 이렇게 났거든요. 본인들도 템포도 빨라진 편이고 그 실점이 많아졌다 이런 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미네소타가 마냥 막 수비는 좋지만 마냥 또 언더팀도 아니고, 특히나 미네소타가 홈이랑은 다르게 원정으로 가면은 실점 값이 거의 한 10점 가량 높아진다고 했었었죠. 득점은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은 오바 쪽 보고 있고요. 미네소타의 핸디 값은 그냥 일반승 정도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핸디 뭐 3.5 못할 것도 없긴 한데,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좀 리드하는 그림이라면은 이런 뭐 파작이라든지 그런 걸로 마헨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굳이 마헨? 요즘에 미네소타한테 마헨 조금 꺼려지긴 하네요. 저는요.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고, 댈러스 대 포틀랜드는 직전 아마 얘네가 딱 똑같은 팀끼리 붙지 않았나? 직전 아마 똑같이 맞대결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대결 맞네. 그래서 요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직전 경기 양 팀의 그 경기 박스 스코어 같은 거 같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포틀랜드 개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먼스가, 제가 이날 사이먼스가 뛰면 오바 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왜냐면 그 포틀랜드는 사이먼스가 뛰고 안 뛰고가 뛰면은 거의 한 점수가 237점이 나요. 근데 얘가 안 뛰면은 언더 흐름이 많더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이먼스가 선발로 나왔고 브록던 대신에 스쿠데드슨이 선발로 나와서 둘 다 야투, 둘이 합쳐서 27개 중에 7개 넣었다. 3점슛 11개 중에 2개 넣었다. 개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판. 그리고 뭐 센터도 거의 뭐 제3센터예요. 지금의 포틀랜드는 센터 실험 중인가봐. 이 자리에 그 원래 에이튼이었다가 에이튼이었다가 그 모제스 브라운이나 그리고 듀오 블리스 이런 친구들이 막 테스트를 하다가 무슨 2부 바지 이런 친구들도 기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누군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제4 센터다 보니까. 아무튼 그랬었고, 어쨌든 포틀랜드가 직전 경기는 결장도 좀 있는 편이었었고 이런 좀 실험적인 경기 운영을 많이 했더라 그랬었는데, 그냥 야투가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반면에 댈러스, 제가 이 경기를 앞두고 댈러스나 포틀랜드나 둘 다 그 직전 경기 때 야투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근데 그나마 좀 야투 반등을 한다면 댈러스 쪽이 반등 가능성이 높겠다고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돈치치나 어빙이나 굉장히 잘해줬었고요.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할 만큼 해주고 그냥 평이한 경기였습니다. 얘네는 댈러스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할 만큼 했던 경기였었고, 일찌감치 뭐 가비지로 간 경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직전 맞대결에서는 댈러스가 슛감이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포틀랜드는 별로였었다. 근데 내일 경기에 포틀랜드가 반등할 만 하겠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글쎄 난 잘 모르겠어. 포틀랜드가 너무 안 좋긴 했거든요. 너무 안 좋긴 했는데, 근데 댈러스도 좀 맞장구를 쳐줘야지 오바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댈러스가 약간 그런 아주 오바 개꿀팀의 그런 색깔을 좀 잃어버렸거든요. 저는 이거 포틀랜드가 발버둥 치고 막 비빈다고 막 야투 감이 좋다고 한다고 한들, 어빙이 돌아온 이런 풀라인업의 댈러스, 물론 엑섬이 결정하긴 하지만은 풀라인업의 댈러스한테 프렌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뭐 여러 차례 포틀랜드 은근히 괜찮다, 수비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포틀랜드가 약간 갈 길을 잃은 상태다. 특히나 인사이드 센터의 이런 그 부재로 인해서 좀 팀이 약간 과도기의 흐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저는 댈러스의 마헨에다가 언더 쪽으로 바라볼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그냥 직전 경기랑 비슷한 흐름일 거라는 생각인데, 이 경기도 뭐 대단히 뭐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굳이 뭐 경기들 많은데 이 경기를 가야 되나 싶은 정도고. 덴버 대 올랜도. 오늘 덴버가 아주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2쿼터까지는 앞서 나가는 그림이었는데 3쿼터 때 골스한테 홈골스한테 간만에 골스의 3쿼터를 한번 이렇게 맛봤어요 덴버가. 근데 4쿼터 때 대단한 역전승을 해냈습니다. 근데 일단은 덴버가 백투백이다. 백투백의 덴버는 어떠냐? 언더가 눈에 띄죠. 덴버가 백투백 8경기 동안 6승 2패였었고 평득 110점에다가 실점은 106점. 특히 본인들의 야투율은 평균 정도로 가져가는 한편 상대팀의 야투를 상당히 억제하는 모습이 있더라. 네, 이런 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백투백의 덴버는 딱히 그렇게 크게 뭐 아쉽지는 않다. 그게 있는데 올랜도의 최근 3경기 제가 왜 3경기로 잡았냐? 이 기간 동안 벤케로가 너무 잘했었거든. 그리고 요즘 들어서 그 조 잉글스가 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최근 3경기 동안 올랜도가 이 오바세가 상당히 두드러져요. 보다시피 득점이나 뭐 실점 양면에서 득점은 본인들이 특히 3점 슛이 많이 좋더라 요즘 들어서. 근데 실점 면에서는 그 야투를 상당히 좀 쉽게 허용하더라. 인사이드가 좀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이게 웬카주라는 좋은 빅맨, 수비형 빅맨이 복귀를 하고 조나단 아이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소간에 좀 복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랜도가 이렇게 좀 많이 까먹더라고.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었고, 그리고 밑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 벤케로가 3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32.7점에다가 뭐 야투나 3점 다 훌륭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본인이 자랑하는 그 다재다능한 부분, 어시스트까지 6개, 리바운드 8.3개 이런 식으로 벤케로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내일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올랜도 입장에서는 프란츠 바그너가 결장한다는 점이요. 제가 그 프란츠 바그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란츠 바그너가 코트 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올 시즌 프란츠 바그너는 대부분의 경기를 선발로 뛰었는데 이 친구가 뛸 때나 안 뛸 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부분은요. 근데 얘가 있을 때는 다소간에 언더게임이 많이 있더라. 프란츠 바그너가 코트 위에 있을 때는 한 223점 정도가 나는데 프란츠 바그너가 코트 위에 없을 때는 234점 뭐 이렇게 나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바그너가 없는 올랜도는 다소간에 오바를 생각할 법도 하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단적으로 올랜도 덴버 입장에서는 야 프란츠 바그너 그 장신 스몰 포워드 슈팅도 좋고 뭐 인사이더 공격도 되고 막 다재다능하고 벤케로랑 비슷한 성격이죠. 그래서 야 그 친구가 있으면 다소간에 그 트리플 스렛이라는 측면 선택지가 많은 패스도 되고 슛도 되고 드리블도 되고 그런 친구가 위협적인 상대인데 없다. 이거는 일단 덴버 입장에서는 플러스죠. 플러스. 그 대신에 나올 만한 선수가 콜앤 써니 썩스 블랙 이렇게 올랜도의 높이가 다소간에 낮아질 거다. 앤서니 블랙, 썩스, 콜 앤쓰면 사실상 3가드거든요. 3가드. 원래 올랜도라면은 전 포지션 걸쳐 좀 길쭉길쭉한 라인업 3번, 4번이 208에 달하는 이런 선수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강점이었는데 내일은 좀 올랜도의 강점이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덴버의 마헨 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언더오버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언더오버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그너가 없는 시간대에 그렇게 점수가 막 10점이 오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은 이 올랜도는 그 조이 잉글스가 이제 벤치 타임을 주도할 때 주전 라인업보다 벤치 라인업 때 득점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잉글스가 없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침 시간대에 제가 그 올랜도는 주전보다도 벤치 시간대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벌리는 모습이 있다. 득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잉글스가 뛸 때가 오바세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잉글스가 지금은 내일 결장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에 바그너, 잉글스, 아이작, 해리스, 펄츠 결장이 되게 많아요. 올랜도가. 웬델 카터 주니어도 지금 퀘셔너블이 떠있고. 그래갖고 저는 일단은 덴버의 마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만약에 이 경기가 덴버의 마행 그림으로 간다면은 물론 올랜도가 최근에 득점 많고 그런 건 좋기는 한데 일단 프란츠 바그너도 빠져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오늘 고든의 수비력 같은 거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오늘 고든의 활약을 보셨다면은 이 고든이 벤케로 상대로도 좋은 수비력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언더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덴버의 마헨의 언더 생각하는데 좀 까다롭네요 많이. 기준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것도 내일 한번 변경되는 기준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리고 올랜도에서 누구가 뛴다더라 이런 소식이 있으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네요. 피닉스 대 마이애미 이것도 내일까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듀란트가 퀘스천어블이다. 최근 한 3경기 동안인가요? 듀란트가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오고 있었는데 내일은 또 퀘스천어블이 걸려있다.
피닉스는 듀란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제가 여러 차례 피닉스가 요즘에 조금 상승 요인으로 듀란트한테 볼을 쥐어줬던 것, 그거를 꼽았었는데, 듀란트가 최근 결장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었죠. 직전 그 클리퍼스와의 경기도 그랬었고, 그런 상태고, 이 마이애미도 똑같이 지금 버틀러가 결장 중입니다. 버틀러가. 제가 버틀러가 있고 없고가 한 10점에서 한 11점 정도를 이렇게 팀에 가져다주는 부분이 있다 이랬었는데, 일단은 버틀러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경기도 되게 어렵기는 해요. 여기 적은 게 최근 4경기 성적인데, 최근 4경기. 이게 듀란트가 없는 기간 동안입니다. 듀란트가 없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브래들리 빌이 18.3점에 야투는 49%로 괜찮았는데 3점이 15.4%밖에 안 됐다. 반면에 부커는 25.3점에다가 야투나 3점 둘 다 훌륭했었고요. 그러니까 듀란트가 없는 기간 동안 부커는 상당히 야투감이나 좋았고 그 빌 같은 경우는 3점이 안 터졌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피닉스의 그냥 부커가 조금 좋아졌다 정도? 그거 말고는 피닉스의 어떤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는 좀 힘들었었어요. 반면에 마이애미는 어떠냐? 마이애미의 최근 8경기 정도. 마이애미가 최근 8경기 정도 동안 득점력은 좀 부실했다. 3점은 여전히 잘 들어가는데 야투율이라든지 3점. 이게 거의 이 기간 중에 한 절반가량은 그 버틀러가 결장했던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 기본적인 득점력은 조금 안 좋았던 편인데 근데 또 수비는 상당히 좋았다. 상대팀을 110점 정도로 리그에서 5번째로 실점을 적게 했었고 그리고 야투율도 5번째로 잘 묶고 3점도 3번째로 잘 묶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버틀러가 없는 기간도 수비는 상당히 잘 됐다. 이거거든. 듀란트가 없으면은 마이애미의 수비력이 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듀란트가 오면은 이것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밑그림 자체는 마이애미 프렌드 언더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듀란트가 조금 제한적인 훈련을 소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슈터라운드 참여하고 그 팀 5대5 게임 막 참여하고 그게 아니라 좀 제한적인 훈련을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일 듀란트가 나올 확률을 지금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일 또 봐야지 알겠지만은 저는 일단 듀란트가 안 나온다고 계산을 했고 마이애미 프렌의 언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듀란트가 팀 5대 훈련 이런 거 참여 안 했으면은 뛰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듀란트의 출전 유무를 살펴야 되겠다. 마이애미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대 디트로이트. 오늘 골스가 3쿼터 때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포지엠스키가 있었죠. 포지엠스키 그리고 쿠민가가요. 요즘에 골스가 조금 제가 이제 골스랑 레이커스 경우에 팀의 잡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골스가 이 스티브 커 감독이 그동안에 뭐 커리, 탐슨, 뭐 그린 얘네들로 이러는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안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위긴스들을 벤치로 내렸는데 근데 주전으로 올린 쿠민가가 거의 뭐 한 20분 남짓밖에 안 뛰고 위긴스는 거의 뭐 30분 넘게 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쿠민가가 지금 그 어네피라고 하더라고요. 어네피. 요즘 활약도 좋고 충분히 잘하고 이제 당장 내년에 쿠민가는 그 FA로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스티브 커 감독이 나 분명 잘하고 있는데 출전 시간 안 줘. 거기에서 이렇게 좀 그 어네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 커리나 탐슨 둘 다 잘했어요. 야투 자체는 괜찮았다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뭐 턴오버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이 골스의 시대가 확실히 저물고 있다고. 골스의 시대가 좀 저물고 있구나. 한 이런 그 왕조가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풍기더라고.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확실히 근데 그 넥스트로 이제 포지엠스키라든지 좋은 모습 보여주는 신인들도 있고 그건 맞긴 한데 일단은 골스가 요새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또 백투백인데 일단 골스는 백투백일 때 아쉬울 거는 하나도 없었다. 백투백일 때 4승 1패였었고 득점도 120.8이면 괜찮고 야투율도 좋은데 3점이 백투백일 땐 잘 안 들어간대요. 상대팀한테도 뭐 평균 수준의 이런 그 야투 허용 보이고 있고 근데 디트로이트가 직전 경기 유타와의 경기에서도요 엄청 대단했었죠. 그때 아마 그 2차 연장이었나 맞나? 하여튼 연장까지 가는 승부 대단했었는데 클러치 상황에서 양팀이 3점 양팀 다 디트로이트도 3점 연속 성공 유타도 3점 연속 2방 성공 이런 식으로 주고받았어. 그래갖고 연장 갔는데 무튼 느껴지는 건 뭐였냐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진짜 쉽게 지지는 않는 것 같다. 저번에 한번 대파당한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그때 휴스턴한테 23점 차로 대패를 했어.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케이드 커닝햄이 그렇게까지 안 터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저는 좀 끈덕진 승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제일런 듀랜도 그래도 골스의 인사이드 격파하는데 괜찮을 거고 제가 저번에도 그때 유타 상대할 때 디트로이트 말했던 게
유타가 리그에서 오펜스 리바운드가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듀렌이 돌아오고 나서는 디트로이트가 상대한테 오펜을 잘 안 따인다 이런 것들을 막 스텝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골스가 지금 리그에서 오펜스 리바운드 1위 팀입니다 올 시즌. 그래서 애틀랜타라든지 뭐 유타라든지 이런 팀이랑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이 디트로이트는 지난번에 유타전에서도 오펜스 리바운드는 그렇게 큰 문제거리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날은 그냥 뭐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유타보다 오펜을 더 많이 땄어요 그날. 근데 그 유타는 올리닉이라든지 마카넨이라든지 뭐 캐슬러 이런 7푸시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팀이고 사실 골스는요 높이는 안 높아. 그냥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 빈도가 높아. 그래서 역습에 좀 많이 허용하는 팀이기도 한데 골스는 높이는 높지 않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뭐 사리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오펜스 리바운드 당연히 많은 시도를 하게 돼. 많은 이런 그 적극성을 가져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역습에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내일 딱히 골스가 디트 상대로 막 우위를 가져갈 만한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디트로이트의 요즘 기세를 봤을 때는 프렌에다가 오바 던질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뿐이 아니라 그냥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괜찮아요. 물론 뭐 디트로이트도 애들이 터져줘야 되겠지만은. 자 다음 이제 레이커스. 제가 레이커스도 조금 팀 그 분위기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잡음이 있다. 그 직전 경기가 레이커스가 또 라인업을 바꿨어요. 오스틴 리브스 선발, 프린스 레디시, 르브론, AD. 그러니까 그 벤더빌트를 다시 그 벤치로 내린 거였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르브론을 포인트 가드로 세우고 이런 장신 라인업, 윙 4명을 기용하는 그런 라인업을 세웠단 말이에요. 민규 형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많이 계신 형님 추천 대사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많이 봐주시네 되게.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형님 추천 대사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던 얘기 계속하면은 레이커스가 요즘에 이런 그 라인업 변화가 굉장히 많고 그 레이커스 내부에서 지금 그 다비넨 감독이 소통이 안 된대. 소통이 안 되고 이 프런트나 선수단 측의 신임을 많이 잃고 있다. 이게 누구지? 샴즈라는 그 르브론 사단. 르브론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 선수들 클러치 스포츠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클러치 스포츠라는 이런 그 에이전시에 소속해 있고 그 클러치 소속, 스포츠 소속 막 선수들을 리크루팅하고 막 그런 약간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그 샴즈라는 기자가 클러치 스포츠 소속이에요. 그래가지고 레이커스 관련된 소속 샴즈 피셜은 거의 다 대부분 좀 신뢰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샴즈 피셜로 지금 다비넨 감독이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조만간 레이커스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왜냐면은 단순히 최근에 레이커스가요 그냥 정말 못하고 있죠. 10경기 동안에는 2승 8패 수준이고 그리고 최근 한 12경기? 12경기로 살피면은 3승 9패 그냥 존나 못하고 있단 말이야. 뭐 딱히 요즘 들어서 레이커스가 누구 뭐 아프다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라인업 자체는 괜찮아. 그리고 이 라인업으로 작년에 후반기에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디로 물론 지금 그 디빈첸조가 아프긴 하지만은 디로를 벤치로 보냈던 게 선수단의 이런 그 스페이싱의 부재. 그 뭐 프린스라든지 레디시 뭐 이런 친구들 벤더빌트는 3점이 안 되고 프린스나 레디시는 3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냥 결국에는 르브론한테 지금 르브론이 84년생인가 그렇거든요. 40살 먹은 르브론한테 많은 걸 맡기는 그런 라인업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안 좋았었죠. 그래서 지금 레이커스 내부에서는 선수단도 그렇고 이 감독을 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많아서 안 좋은 분위기에다가 여러 가지로 팀 분위기가 그냥 한창 안 좋을 때다. 예.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3점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최근 들어서는요 더욱이. 제가 한동안 레이커스의 최근 3점이 되게 잘 쳐집니다 이랬었는데 르브론을 1번에다 내세운 이후로 최근 한 3경기 동안은요 3점이 24개 중에 7개, 32개 중에 10개, 30개 중에 4개 이런 식으로 진짜 극도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일단은 레이커스가 안 좋다는 거 얘기 많이 했고 반면에 이제 멤피스는 어떠냐. 멤피스가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모란트가 돌아오고 나서 그 멤피스의 공격이 여러 부분에서 살아났다 이랬었는데 보십시오. 최근 5경기 동안 멤피스는 득점 부분에서 이 순위 보이시죠? 순위 30개 팀 중에 저래요. 그리고 반면에 상대팀한테는 어떠냐? 실점도 많이 했어. 야투율도 많이 내줬어. 그래서 양팀 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똥과 똥 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마 패스할 것 같거든요. 똥대똥 중에 누가 조금 더 굵은 똥일 거냐? 레이커스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죄송한데 멤피스가 모란트가 돌아온 게 장점인데 딱히 안 보이고 자책주 대 AD 이 싸움도 그래도 은근히 이거는 저는 그 AD 쪽이 좀 많은 걸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요. 전력 사실은 전력만 놓고 봐도 지금의 멤피스보다 난 레이커스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이커스가 멤피스한테 홈에서는 6경기째 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레이커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건 맞는데 레이커스 지금 팀 분위기 개판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길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다음 이제 세크라멘토 대 토론토 이것도 경기 외쪽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자, 토론토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누노비를 팔았잖아요. 근데 토론토는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 뭐 스카티 반즈, 시아캄, 퍼들, 뭐 아누노비 이렇게 있었는데 아누노비는 일단 팔았고, 근데 시아캄은요 팔 수 있어. 근데 반즈는 안 팔아요. 토론토가. 반즈는 팀의 이제 미래의 코어로 생각하고 있는 자원이고 시아캄은 이제 뭐 걸려있는 계약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아캄이 올 시즌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대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토론토는 아무래도 시아캄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아캄을 구매하고자 하는 장제적인 고객 이 세크라멘토도 그 고객 중에 한 팀이고 뭐 인디애나라든지 그런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시아캄의 쇼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 이 세크라멘토가 뭐 그 허더라든지 작년에 애틀랜타에서 물어온 케빈 허더라든지 뭐 그 해리슨 반즈 이런 카드들을 팔고 시아캄을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반즈도 이게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그 연봉 같은 거를 채우는 뭐 셀러리 필러라고 해요. 말 그대로 NBA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는 셀러리가 있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선수를 데려오고 근데 고연봉을 받던 선수들을 이제 계약 예를 들어 1년 남았어. 그럼 얘는 1년 동안만 많은 금액을 받고 내년에는 금액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카드들도 나름대로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런 이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세크라멘토는 그런 카드로 반지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염가에 묶여 있고 이제 뭐 한 내년에야 뭐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염가에 묶여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본인들이 딱 필요로 하는 자원 이 시약함을 물어와야 되는 세크라멘토인데 내일이 그런 쇼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거랑 상관없이 내일 경기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최근에 이제 토론토 이게 트레이드 이후 어차피 2경기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그 퀴클리랑 바렛 아누노비를 보내고 퀴클리랑 바렛을 받아온 이후에 토론토가 상당히 오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평균 득점 120점에다가 뭐 실점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약점 자체는 수비가 좀 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토론토가 그전에는 약간 좀 기본적으로 디플렉션의 팀, 스틸을 많이 하는 팀 그런 색깔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면모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게 보였었고 근데 상대가 세크다. 세크가 물론 요즘 들어서는 작년만큼의 그런 오바팀의 색깔이 안 나오고 있기는 한 건 맞는데 직전 올랜도와의 경기도 물론 뭐 연장 승부도 있었지만은 저 경기도 애초에 일단 한 230점 넘는 오바였었고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라면은 오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사보니스가 요즘 들어서 물론 3점이야 별로 볼 거 없지만은 이 어시스트 수치도 그렇고 딱 작년 이제 막바지 모습 그 트리플 더블 요키치 다음 가는 트리플 더블 머신다운 그런 면모를 요즘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최근 한 7, 6경기 정도에서 트리플 더블 한 4번인가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 정도로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의 활용성도 높아진 상황, 범용성도 높아진 상황이고 믿을만하다. 저는 이거 일단은 오바 쪽 좋게 보고 있고요. 아누노비 트레이드한 이후에 토론토도 매섭기는 한데 세크 쪽을 조금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승패보다는 언더오버가 좋게 보이네. 볼로냐 대 제노아. 제가 뭐 볼로냐 칭찬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볼로냐 홈이고 제노아의 원정인데 볼로냐 같은 경우는 홈에서 7승 1무 1패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실점이 굉장히 적다. 13득점 4실점으로 실점이 굉장히 적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볼로냐를 제노아가 이렇게 막 잡아먹기는 일단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제노아도 원정에서 지금 2승 1무 6패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득실도 뭐 대단한 점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볼로냐의 우세를 점칠만 하겠다. 그런 것들 일단 보이는 것 같고 물론 볼로냐가 이렇게 최근에 우디네스한테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좋은 기록들이 이렇게 조금 중단이 됐는데 그래도 대회 기준 지금 홈에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중간에 뭐 클럽 친선 하나는 제외를 하고 볼로냐가 홈에서는 9경기 연속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 8승 1무였다. 그 기간 동안 햄무는 4번이었고요. 이렇게 홈에서는 좋은 기록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일 눈에 들어왔고 개막전 AC 밀란한테 패배 이후에는 볼로냐가 홈에서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패배가 없고 이렇게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죠.
반대로 그럼 제노아는 어땠냐? 제노아는 원정 2승 1무 7패라 그랬습니다. 최근 흐름도 뭐 요즘에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사솔로 상대로도 이기고 인터밀란하고도 비기고 이렇게 튼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눈에 띄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 제노아를 막 아주 올려치기에는 뭔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내일 경기 하나 이제 조금 양팀 간에 이런 뭐 선수 결장 같은 측면 그런 데서 아쉬운 거라면은 볼로냐가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먼저 볼로냐 보면 이렇게 볼로냐의 루이스 퍼거슨 올 시즌에서 그 볼로냐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이렇게 가져갔던 게 이 루이스 퍼거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볼로냐 입장에서는 퍼거슨의 존재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부터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왔어요. 뭐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뭐 재간도 나름대로 있고 수비 기여도도 상당하고 특히 이 친구가 태클이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면에서 일단은 네, 루이스 퍼거슨의 존재가 상당히 좀 네, 볼로냐 입장에서 좀 아쉬울만 하다. 지금 팀 내 최다 출장 선수에다가 4골 2어시로 스탯도 잘 쌓고 있는 선수여가지고 루이스 퍼거슨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제노아는 대단한 결장은 없어가지고 보니까 제노아는 뭐 세트피스 전술 제노아의 세트피스에서는 무슨 일이든 발생할만 하겠다. 이 드라고신의 헤더를 이렇게 노리는 전략을 택하면서도 그거를 노려서 이 상대팀 집중됐을 때 뭐 니어포스트로 쏜다든지 다양한 세트피스 전술을 구사하더라. 뭐 제노아 얘기했을 때는 제가 뭐 대단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뭐 라인업 같은 거 보면은 일단은 오랫동안 세리아에서 머물렀던 이런 중원 자원도 그렇고 제가 뭐 제노아 경기도 그래서 유벤투스전도 보고 인터밀란도 봤는데 어쨌든 단단하게 잘 버티더라. 그런 모습들은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무튼간에 일단은 잘 지지는 않고 있다 요새. 근데 이게 볼로냐의 홈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제노아가 원정에서는 그래도 2승 1무 7패라고 했던가? 제노아의 최근 패배들 보면 이렇게 햄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제가 짚어들었었던 것 같고 올 시즌에 원정에서 6패 중에 햄무가 5번이었다. 이런 것도 좀 눈에는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에 흐름상 제노아가 나쁘진 않은데 물론 인터밀란이랑 뭐 유벤투스랑도 비겼었으니까 근데 그건 홈이고 내일은 또 원정이었고 최근에 원정에서는 이렇게 잘 비빈다기보다는 아쉽게 한 끗발로 지는 그림이 많았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일단은 볼로냐 쪽을 좋게 볼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무승부랑 햄무를 얘기를 할까 볼로냐의 일반승이랑 햄무를 얘기할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볼로냐의 마헨이나 햄무냐 무승부랑 햄무 같은 이런 고배당 위주로 갈 거냐 이거였는데 일단은 일반승 배당도 2배 가까이 되고 그래서 나는 진짜 강심장이다 이런 분들은요 햄무랑 마헨 둘 다 태우셔도 되는데 저라면은 그냥 승이랑 햄무 이렇게 둘 다 노릴 것 같아요.